누군가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믿는 사람의 미소가 거짓은 아닌지 우리는 평소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젠가 우리에게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어떤 이는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또 어떤 이는 반격의 칼날을 갈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남자의 침묵 속 반격,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사랑과 배신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의 중견기업 대표 정승우 씨입니다. 회사는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다소 보수적이지만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경영인이었죠. 그의 아내 한유라 씨는 13년 전 재혼으로 만나 가정을 이룬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늦깎이 로맨스처럼 주변의 축복을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 대표는 아내의 변화에 낯설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점점 그를 피했고 회사 일에도 간섭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의 친구 이모 씨를 회사 재무팀에 앉히는가 하면 정 대표가 외부 접대를 다녀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에 일일이 추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그저 아내의 불안함이라 생각하고 무던히 넘겼습니다. 그렇게 2년 아내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더욱 집중했고 정 대표와는 점점 대화가 사라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정 대표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상태는 혼수. 병상에 누운 그에게 세상은 멈춰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들었습니다. 아내가 간병인을 쫓아내고 병실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그 목소리는 낯익은 남자 회사의 전략기획팀 부장 박지훈이었습니다. 이 사람 오래 못 버텨요. 의식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대요. 이제 우리 계획만 잘 지키면 돼요. 그들의 목소리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 가볍고 들뜬 톤이었죠. 정 대표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귀로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신뢰하던 부하 직원이 내뱉는 말들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선택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감춰진 복수의 서막. 과연 그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배신과 어떤 진심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 이상의 깊은 심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의 민낯과 그에 맞서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반격의 기록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 그러나 그 끝은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정승우, 올해로 58살이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문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마치 전신이 고정된 것처럼.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고 입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귀는 들린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아는가. 죽은 듯 살아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건.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깨어나고 보니 아니 깨어났다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했던 건 아내 유라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지만 말하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박 부장 걱정 마요. 병원 쪽에서도 이번 주 내로 뇌사 판정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럼 보험금도 회사 권한도 다 정리되겠죠. 박 부장? 내가 아는 박지훈 부장이 맞다면 그는 8년 넘게 내 밑에서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내 아내와? 이건 꿈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도 생생했고
구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병실에서 지금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나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싶었다. 차라리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들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자극했다. 박지훈이 내 회사의 계좌 구조를 설명하고 유라가 회의 참석 대신 자신이 사람을 보낼 계획을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 그 웃음이 내 귓가를 찢었다. 지금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이들은 분명 나를 진짜로 죽이려 들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결정했다. 들키지 말자. 계속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두 사람은 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분명했다. 내 재산, 내 회사, 내 목숨까지 모든 걸 탐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병실을 찾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시작했다. 아내는 지인들 앞에선 슬픈 척을 했고 병원 관계자들 앞에선 급진한 배우자의 연기를 했다. 하지만 박지훈과 단둘이 있을 땐 달랐다. 성진이는 조심해야 해요.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이잖아요. 눈치라도 채면 곤란해요. 이미 회의 서류는 우리가 다루는 중이에요. 계획대로만 가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겁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다. 내 회사를, 내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짓밟으려 하다니. 나를 따르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나는 무력하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다. 그리고 이 귀가, 이 병상이, 이 침묵이 곧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은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의미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승우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되어 내가 잃었던 것을 되찾고 빼앗기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숨었다. 눈을 뜨고도 뜨지 않은 척, 살아있으면서 죽은 척. 병실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다. 처음엔 걱정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라의 표정은 느긋해졌다. 박지훈은 이제 당당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두 사람은 마치 이곳이 그들의 사무실인 것처럼 업무 이야기를 했다. 이번 주 이사회엔 제가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회장님 서명 파일은 USB에 넣어뒀어요. 서명은 잘 위조됐죠? 문제 없습니다. 예전 보고서 서명을 스캔해서 대조도 해봤어요. 누구도 못 알아챌 겁니다. 위조, 위임, 사문서 변조. 그들의 입에서는 죄의식 없는 범죄가 스스럼 없이 튀어나왔다.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마음속에 무언가를 날카롭게 다듬어가기 시작했다. 분노라는 이름의 칼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아닌 듯한 말투, 그러나 친절했고 조심스러웠다. 정 회장님 듣고 계신 거죠? 전 김수연 간호사예요. 지난주부터 주간 담당을 맡게 됐어요. 만약 듣고 계신다면 눈을 한 번만 깜빡여 주세요. 나는 고심 끝에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다시 속삭였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보기엔 회장님이 분명 의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원 안팎이 뭔가 이상해요. 부인분이 간호기록까지 확인하겠다고 하고 간병인도 매일 바꾸라고 지시하고 뭔가 숨기는 게 많아 보여요. 김수연. 그녀는 병원의 정규 간호사였고 원래 중환자실 전담이었다고 했다. 지난주부터 내 병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단다. 특히 박지훈이 매일 오전에 병실을 들렀다는 점, 유라가 밤늦게 혼자 와서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나는 간신히 다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그녀는 그것이 얘라는 신호라는 것을 금세 이해했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절대 부인한테 말 안 할게요. 회장님이 괜찮아질 때까지 최대한 조심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진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용기를 줬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믿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이 침묵의 지옥에서 나를 숨쉬게 했다. 이제 나는 준비해야 한다. 수연 간호사에게 조금씩 더 신호를 보내고 지금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알아내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단숨에 덮칠 수 있도록. 그들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이란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김수연 간호사는 다음 날부터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다. 아내 유라가 병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것도 있었고, 박지훈이라는 인물 역시 수시로 찾아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대화는 날로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이젠 단순히 보험금이나 회사를 넘보는 수준을 넘어 내 과거 인맥 정리까지 논의하고 있었다. 강 본부장은 자르죠. 예전부터 눈치가 빠르잖아요. 괜히 놔뒀다가 꼬투리 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은 눈에 띄지 않게요.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그리고 대표 자리에는 내 조카 세워요. 명목상으로만. 정말 악랄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들여다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듣고만 있지 않았다. 김 간호사의 존재는 내게 두 번째 귀요, 첫 번째 눈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혈압 체크를 핑계로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했다. 우리가 처음 약속한 신호는 세 가지였다.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은 아니오, 세 번은 위험하다. 그녀는 내가 보내는 이 신호들로 병실 내외의 분위기를 파악했고 메모장에 몰래 적어갔다. 그날 오후 김 간호사는 약간 들뜬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회장님, 혹시 서동윤 씨 기억하시죠? 예전 재무실장님. 저 그분한테 몰래 연락해봤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대요. 갑자기 본사에서 해고당한 것도 이상했고 유라 씨가 직접 서류를 처리했다는 게 찜찜해서요. 그분 회장님과 절친한 사이였죠? 나는 천천히 한번 눈을 깜빡였다. 그렇다. 서동윤은 내 오른팔이었다. 2년 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나는 그때 유라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그분 회장님 사고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네요. 일단 한국 돌아오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회장님 상황 잘 설명드렸고요. 단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자기가 오기 전까진 절대 유라 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었다. 수연 그리고 서동윤. 두 사람은 내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아내의 그림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짓밟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라는 혼자 병실에 들어왔다.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더 참아줘요. 이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둘만의 세상이 곧 시작될 테니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섬뜩하리만큼 달콤했고 차가웠다. 나는 감은 눈을 유지한 채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끝까지 연기해봐라.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쓰게 될 테니까.
나는 의식이 있다는 걸 여전히 들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손끝 하나라도 움직였다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나의 존재는 지금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무해한 존재여야 했다. 그들은 의식이 없는 나를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병실 바깥에서 박지훈과 유라가 얼마나 교묘한 연기를 펼치는지 수연은 매일 들려주었다. 오늘은 박 부장이 이사 중 한 분과 통화하더라고요. 회장님 건강이 많이 위중하다고, 빠르면 다음 주 안으로 법적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대리인은 유라 씨가 맡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회사, 내 사람들, 그리고 내 삶 전체가 두 사람 손에 넘어가게 두고 볼 순 없었다. 하지만 아직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수연은 조금씩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은 내 병실의 CCTV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더니 작은 노트를 내 이불 속에 몰래 밀어 넣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 요약이라고 적힌 그 노트에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 병원 내 움직임, 그리고 박지훈이 가져간 계약 서류 종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또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칼을 쥐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결정적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평소와는 다른 낯선 발자국. 유라도 박지훈도 수연 간호사도 아닌 누군가의 기척이었다. 나는 몸을 굳힌 채 기다렸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저는 형사 윤태준입니다. 외부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병문안인 척 들어왔습니다만, 회장님, 혹시 의식이 있으시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 주십시오.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건 누군가가 내 상황을 밖에 알렸다는 뜻이었다. 김수연이었을까? 아니면 서동윤? 나는 아주 천천히 한번 눈을 깜빡였다. 형사는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절대 들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가족 간의 분쟁이 아니라면 곧 외부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까지 버텨주십시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판이 깔리기 시작했다. 내게 칼을 겨눈 자들 앞에 나는 죽은 자의 눈으로 서서히 다가갈 것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형사 윤태준의 등장은 내 안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그동안 김수연 간호사 혼자서 모아온 정보가 이제 외부 세력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곧 이 싸움은 내 병실 안을 넘어서 사회적 진실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 수연은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윤 형사와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며 병원 내외부의 움직임을 정리해 나갔다. 나는 여전히 혼수 상태의 연기를 계속했고 그 안에서 모든 말을 듣고 기억했다. 박지훈은 여전히 매일 들렀고 유라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제는 이 병실이 그녀의 것인 양 자기 물건들을 병실 안에 들여놓기까지 했다. 그녀는 거울을 들고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당신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 이제 진짜 인생 시작하게 생겼으니까. 그동안은 당신 뒤에 숨어 살았지만 이젠 내가 전면에 나설 차례야. 이 회사 나한테 더 어울리잖아. 그쯤은 인정해줘야지.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실컷 말해라. 그 모든 말이 곧 너를 덮칠 증거가 될 테니. 며칠 뒤 수연은 한 통의 쪽지를 내게 건넸다. 형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 중이고 박지훈의 금융계좌 추적도 들어갔답니다. 단 유라 씨 쪽엔 정보 누출 없어야 해요.
지금은 결정적인 고비랍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였다. 수연은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들려준 또 하나의 소식? 서동윤 씨, 한국 도착했어요. 곧 이 근처에 임시 거처 마련하고 계시고 직접 병원으로도 오실 거래요. 단 유라 씨 눈에 띄지 않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래 잊고 지냈던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밤샘하며 회계 구조를 짜고 회사 위기를 함께 버텼던 사람. 나보다 회사를 더 사랑했던 그 사람을 나는 유라의 말만 듣고 손절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이제 곧 나를 대신해 말을 할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그날 저녁 박지훈과 유라가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앞에서 뻔뻔하게 웃었다. 이 사람 진짜 끝까지 버티긴 하네. 의식만 없지 아직 숨은 붙어 있잖아. 병원에서도 말은 못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언론에 색이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괜찮아. 그게 오히려 좋아. 지금 상태로 2주만 더 지나면 내가 후견인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럼 그 순간부터 이 회사는 내 거야. 회장실도 집도 지분도. 박지우는 비죽 웃으며 유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도 회장 사위가 되는 거고. 그 순간 나는 세 번째 눈 깜빡임 신호를 보냈다. 위험. 아주 명확한 위험.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준비할게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곧 이 병실은 연극 무대가 아니라 전쟁터가 될 것이다. 형사 윤태준의 수사와 서동윤의 귀국, 그리고 김수연 간호사의 목숨 건 정보 수집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나는 그 안에서 마지막 조각을 기다렸다. 증거.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마리가 아주 우연한 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날은 병원에 비가 쏟아지던 저녁이었다. 김수연은 교대 근무로 병실을 비우고 있었고 대타로 들어온 간호사는 낯선 얼굴이었다. 무표정하게 상태 체크를 하던 그 여자는 내가 깨어 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문제는 그 상대가 박지훈이었다. 지훈 오빠, 나 지금 병실 들어왔어. 아직 숨은 붙어 있네. 걱정 마, 아무 말도 안 했어. 응? 오늘 밤에 다시 와. 아, 몰라. 간호사들 교대 끝나면 아무도 없다고. 알아서 와.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내부에도 손을 쓴 걸까? 유라와 박지우는 단순히 외부 인맥만 장악한 게 아니었다. 병원 내부까지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은 중요한 단서를 던졌다. 오늘 밤이라고 했고 다시 온다고 했다. 뭔가 실행에 옮기려는 낌새였다. 다행히 수연은 복귀하자마자 내 상태를 확인했고 나는 눈을 3번 깜빡여 즉각 알렸다.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이겠다는 거죠? 나는 한 번 깜빡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내 이마를 닦는 척하면서 속삭였다. 알겠어요. 윤 형사님께 바로 연락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회장님, 오늘은 절대 잠들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식 유지하세요. 그날 밤은 길었다. 비는 더 거세졌고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수연은 중간중간 상태 체크를 하며 나를 지켰지만 그녀 역시 끝까지 병실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교대 시간 예정된 순간이 다가왔다. 밤 11시 47분.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발소리조차 절제된 그 움직임은 훈련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침입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만 유지한 채 귀를 곤두세웠다. 낮에 통화하던 바로 그 간호사였다. 그녀는 조용히 무언가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병원 비상조치에선 보기 힘든 투박한 물건. 뚜껑이 열린 주사기였다. 그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겹쳐졌다. 병실 문이 급하게 다시 열렸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윤태준 형사였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간호사의 손을 꺾으며 바닥에 제압했다. 동시에 문 밖에서 또 다른 형사들이 들어왔다. 병원 CCTV와 위치 추적, 그리고 수연의 협조로 이루어진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주 천천히 처음으로 내 눈을 완전히 떴다. 윤 형사는 놀라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복수의 시간이요. 그날 밤 병원은 잠시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은 곧 정적이 되었다. 주사기를 들고 침입한 여간호사는 긴급 체포됐고 신경안정제를 주입하려 했다는 자백을 받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지훈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했다. 이미 몇 차례 금전 지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윤태준 형사는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오늘 밤이 고비였습니다. 정 회장님. 만약 눈치채지 못했다면 주사량이 미세해서 사인은 단순 심정지로 남을 뻔했습니다. 김 간호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냈다. 병실 안에 설치된 비밀 녹음 장치였다. 박지훈과 유라의 대화를 포함해 범행모의 정황과 병원 내부 협력자들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중 일부는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아주 명백한 자백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서동윤. 10kg은 빠진 듯한 말라있는 체격에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셔츠 차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살아있다는 신호,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 형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 순순히 나간 게 후회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 되돌리겠습니다. 수연 간호사는 침착하게 자리를 비켰다. 병실 안엔 나와 동윤 그리고 윤 형사만이 남았다. 윤태준 형사는 상황을 정리했다. 지금 유라 씨와 박지훈은 병원 사건에 대한 예비 소환 명단에 올랐습니다. 직접 체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정 회장님의 퇴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기를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그 말에 동윤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복귀할 준비 되셨죠, 형님? 세상은 아직 형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실 차례입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눈을 떴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복수의 감정도 배신의 분노도 이젠 모두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대신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피처럼 흘렀다. 나 정승우는 다시 돌아온다. 잿더미 속에서 병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다시 정승우였다. 몇 주간의 침묵은 끝났고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문을 나설 때 기자들 몇몇이 슬며시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저분 혹시 라는 속삭임이 들렸고 몇몇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모든 관심을 무시한 채 나는 윤태준 형사가 준비한 별도의 승합차에 올라탔다. 조용한 차 안에서 서동윤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윤 형사가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그저 이 침묵이 무게 있게 흘러갔다. 그리고 도착한 곳. 내 회사였다.
밤 9시가 넘어 불이 꺼진 사무실은 텅 빈 듯 보였지만 일부 부서는 야근 중이었다. 나는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대표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익숙한 냄새와 함께 낯선 흔적이 있었다. 유라의 향수, 박지훈의 문서 흔적들. 내 책상 위엔 내가 결제하지 않은 문서들이 수북했고 한쪽엔 대표 명의의 새로운 인감이 놓여 있었다. 이걸 보십시오. 윤 형사는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박지훈이 회사를 담보로 외부 투자 유치 계약을 시도 중입니다. 일부 계약서는 이미 가계약이 이뤄졌고요. 하지만 모두 위임 사인을 통해 진행된 겁니다. 정 회장님이 직접 사인하신 적은 없으시죠?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대표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훈 씨, 제가 방금 인감 도장 확인하고 왔는데. 유라였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찰나의 침묵 속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당신 목소리는 매일 들었지만 난 말할 수 없었지. 유라는 숨이 막힌 듯 뒤로 비틀거렸다. 말문이 막혔다. 박지훈은 뒤따라 들어오다 나를 보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회 회장님? 그래, 나야. 혼수 상태였던, 의식이 없다고 믿었던, 당신들이 내 눈앞에서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그 말들 전부 듣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나를 지탱할 의지는 충분했다. 이제 쇼는 끝났어. 윤태준 형사가 천천히 수갑을 꺼내 들며 말했다. 한유라 씨, 박지훈 씨. 사문서 위조, 살인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유라의 얼굴은 공포와 배신, 분노가 뒤엉킨 표정이었다. 박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훈과 유라는 경찰에 연행되며 완전히 무너졌다. 체포 당시 그들의 표정은 예상보다 덤덤하지도 오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허망함에 가까운 공허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눈앞에서 되살아난 죽은 남자가 그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부숴버릴 줄은. 나는 경찰서 진술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들의 질문에 조용히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혼수 상태에서 들은 모든 내용, 병원에서의 수상한 행동들, 병실 안에서의 대화까지. 내 기억은 정확했고 수연 간호사와 윤태준 형사의 정리된 증거도 함께였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병원 내 녹음 파일과 위조된 문서들. 유라가 내 인감을 위조해 서명한 수십 건의 계약서, 박지훈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세서까지 전부 확보된 상태였다. 수사는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혼수 상태였던 회장, 부인의 살해 기도로 생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메인 뉴스에 떠올랐고 기자들은 병원과 회사 앞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했다. 나는 일절 언론 접촉을 하지 않았다. 오직 회사 복구와 내부 정리만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해고당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박지훈과 유라의 사주로 억울하게 잘린 경리, 비서, 중간 간부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가 숙여야 할 쪽은 나였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소. 나를 지키려다 당신들이 희생당했다는 걸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하자고. 함께.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김수연 간호사를 회장실로 초대했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긴장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김 간호사, 아니 수연 씨.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 건 당신 덕분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준 사람에게 평생 갚을 빚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고맙소. 그 용기,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요. 만약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난 반드시 당신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야 시작된 것이란 걸. 배신으로 뒤덮인 어둠 속에서 끝까지 나를 믿고 손 내밀어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의 삶은 그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걸. 박지우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유라는 살인미수 및 공동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의 범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교묘했지만 그만큼 준비된 증거 역시 완벽했다. 재판은 몇 차례의 공판만으로 빠르게 정리되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지우는 법정에서 유라의 지시를 인정하며 모든 걸 털어놨다. 제가 모든 걸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녀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유라를 향한 자멸의 고백이자 본인의 파멸 선언이었다. 법정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유라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눈엔 후회도 분노도 아닌 공허만이 가득했다. 내가 알던 한유라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사 업무에 복귀한 나는 서동윤을 부사장 자리에 앉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거워도 괜찮다. 이번엔 함께 들자고. 해고됐던 직원들은 모두 복직했고 일부는 승진시켰다.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직원들은 서로를 믿는 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신뢰는 깨지기 쉬운 만큼 회복되었을 때 그 가치는 배가 된다. 그리고 김수연. 나는 그녀에게 병원 외부 컨설팅직을 제안했다. 그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내가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자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병원 안이 아니라 삶의 공간에서도 필요해요. 회장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나는 그녀와 점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감사를 전하기 위해, 그 다음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조용했고, 맑았고, 무엇보다 진실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나랑 커피 한 잔 말고 저녁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배신은 끝났고 복수는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랑과 신뢰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뜨겁고도 조용한 반격을 완성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정승우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과 진실은 반드시 길을 만든다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내 삶은 이제부터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때론 가장 날카로운 배신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 침묵 속에서 다시 일어선 기록입니다. 육체는 잠들어 있었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깨어 있었던 정승우 씨. 그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목숨을 내어줄 뻔했고 신뢰했던 이에게 인생을 도둑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울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오는 길을. 복수란 분노에 휘둘릴 때는 더 큰 비극을 낳지만 이성 위에 세워질 때는 정의가 됩니다. 정승우 씨는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침묵을 택했고 기다림을 견디며 모든 진실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보다 외로운 싸움이었고 누구보다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를 지켜준 건 한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김수현 간호사.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이름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진심을 알아보는 눈과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시스템, 냉정한 조직 속에서도 인간은 끝내 사람을 구합니다. 정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닌 묵묵히 행동한 이들로부터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유라 씨와 박지훈 씨는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며 사랑이라 말했지만 그것은 오직 파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수십 명의 직장, 그리고 하나의 회사를 바치면서까지 이룬 관계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탐욕은 언젠가 방향을 잃고 진실은 언젠가 빛을 찾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사랑이란 이름 앞에 나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볼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그 기억을 되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혼자 병상에 누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침묵 속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승우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배신도 모두 겪은 끝에 그는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을 믿되 눈을 감지 않았고 다시 사람에게 기대되면서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바라는 건 분노의 해소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울림, 다시 사람을 믿어도 괜찮다는 용기,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김수연 같은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김수연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진실과 회복,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